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자료를 모으는 거, 수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그 수집한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정리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료가 지금 쫙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수로 나타내든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걸 이제 요약 또는 자료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시각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요약해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인포 그래픽스?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합쳐서 인포그래픽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 그 장사, 그 언론사나 이런 데서 그 이익을 내는 한 분야이기도 해요. 뭐 연합 뉴스라든지 YTN 뭐 이런 데서 그 제공하는 그런 그 시각화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화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간단한 것이 바로 이 막대 그래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 그래서 그 자료에는 그 양적 자료하고 질적 자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막대 그래프는 그 질적 자료를 그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그 것이에요. 그래서 각 범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 아래를 보면 지금 그 제가 요 밑에 주에 보면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아주 2018년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데서 가져온 거예요.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그래서 보면 가족의 도움이라는 건 뭐 부모님 또는 형제 아니면 뭐 동생, 하여튼 이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장학 등록금을. 그게 이제 59.7%. 이 단위가 지금 빠졌네요. 단위 퍼센트.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단위 퍼센트. 그 다음에 뭐 대출, 학자금 대출이죠. 9%. 스스로 마련이라는 건 이제 그 아르바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또는 뭐 아르바이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런 사람이 있나? 하여튼 6%. 장학금이 25%. 국가장학금 받고 하는 뭐 그런 그의 여러 가지다. 그 다음에 기타는 뭘까요? 떼먹는단가? 뭐지? 하여튼 기타도 0.2%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범주를 하나의 기둥으로 해서 그 상대 도수, 이건 지금 59.7%, 9%, 6%, 25%, 0.2% 이건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 또는 도수, 이게 몇 개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그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류를. 여기서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의 밑에 이 기둥의 폭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 여기서는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높이, 기둥의 높이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거는 이 폭을 달리해서 그리면 안 되고 다 일정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가 왜곡될 수 있죠. 장학금으로 마련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위에 수치가 없다면, 야,
가족의 도움으로 받는 건 이만큼이고, 도움으로 등록금 마련하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장학금으로 하는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수치가 없다면. 그쵸? 그래서 이 막대의 폭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게 해야겠죠. 예. 이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각 범주의 도수를 또는 상대 도수를 선으로 이렇게 쭉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잇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제 적합한 그런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예시로 든 자료는 여기 제가 해놨는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월 평균 수학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예요. 학생 1인당. 그래서 이게 단위가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단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18년도에 83,000원을 썼다 이거죠. 학생 1인당. 그런데 이 학생 1인당에 여기 학생 1인당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 안 받는 학생을 다 합쳐서 통틀어서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교육부를 받는 사람들의 평균은 더 높겠죠. 그렇죠? 뭐 대부분 다 받기는 하겠지만 요새는. 예. 이게 2019년에는 작년에는 90,000원이에요. 90,00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이렇게 초, 중, 고등학생 다 합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보면 2007년도에는 57,000원에서 2019년도에 90,000원이니까 보통 한 오르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5,000원, 여기 18년에서 19년은 7,000원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2020년 되면은 거의 10,000원쯤 오른다고 치면 10만원이면 2007년에 비해서 약 2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이렇게 올랐는지 그런 것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꺾은선 그래프는. 그래서 시계열이라 그래요,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가 변하는 거를, 이거를 시계열 자료라 그러는데, 시계열 자료에 적합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꺾은선 그래프는. 그래서 학원 선생으로들 또 많이 나가나?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엄청 많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하면 12학년이잖아요. 곱하기. 한 학년이 약 400만 명? 40만 명? 그러면 400만, 약 500만? 480만? 곱하기 90,000원. 우와, 그럼 1년에 한 달에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에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얼마야, 이게? 90,000원 곱하기 480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이 학원 강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뭐 취업률로도 안 잡히는데 말이야. 참. 걱정스럽네요. 그 다음에, 원그래프가 또 있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는 거. 각 범주의 상대 도수에 비례하는 중심각.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중심각을 갖는 부채꼴로 나누어진 원으로 작성한 그래프. 각 부채꼴의 범주의 명칭,
비율, 도수, 뭐 이런 것들을 쓰죠.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요 위에 있던 이거, 등록금 마련 방법을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 파이를 잘라 먹는다 그래서 파이 차트라고 또 많이 얘기해요. 이러면 이제 그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눈에 확 보이죠. 그 비율이. 아, 가족의 도움이 59.7%구나. 아, 그 다음은 장학금이네. 25%네. 뭐 이런 거 9%가 뭐냐? 스스로 그 다음에 대출이 9%였나? 대출이 9%. 그 다음에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이 6%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확 보이죠. 딱 눈에 확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원 그래프로 이제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이제 구성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비, 어떤 것에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비를 나타낼 때 이제 좋죠. 이 원 그래프는. 오케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 구성 비율을 여러 개를 비교할 경우, 비교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띠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 띠로. 여기는 이나라 지표라는 사이트에서 2015년 걸로 가져왔네요. 16번이 뭐야? 인구 구성 비율. 그래서 1970년도에는 14세 이하가 42.5%, 15세에서 64세가 54.4%, 65세 이상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건 이제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딴 데서 가져와서 지금 흐릿해요. 그런데 2010년에 가면 16.2%, 72.8%, 11.0%에서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보이죠? 그쵸? 인구 구성비에서 노년층 윗부분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눈에 탁 띄게 보이죠. 이 구성비를 보면. 그쵸? 이 띠 그래프는 구성비를 비교할 때 좋다. 네, 이런 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단, 띠의 길이를 다 일정하게 해야 돼요. 이걸 일정하게, 여기 같게, 이렇게. 같게. 그래야지 그 비율이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러면 구성비가 눈으로 팍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이런 그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한 이런 자료들을 볼 때는 이게 잘못 그려지지 않았는지, 왜곡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기당해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또 나타내는 방법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 네, 지금 이거는 그냥 아무 자료나 일단 뭐 점수라고 칩시다. 50명의 점수, 무슨 점수, 수학 점수? 뭐 하여튼, 그러면은 24.5에서 39.5 사이가 2%.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24.5 이상 39.5 미만 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점수가 다 자연수라면 이렇게 하면 그 중복되는 게 없겠죠. 39.5, 39.5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중복이 안 되게, 자료가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나눠요. 이 나눈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하나를 계급, 클래스, 계급이라고 불러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 일정한지 안 한지 주의 깊게 봐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사기당하니까. 그래서 별량을 적당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요 계급 하나하나에 위쪽을 계급의 상한, 아래쪽을 계급의 하한. 그러면 계급의 상한에서 계급의 하한을 뺀 것. 위쪽 값에서 계급의 아래쪽 값을 뺀 것. 이것을 계급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급의 크기가 얼마예요? 39.5
빼기 24.5 하면 15인가요? 계급의 크기 여기 15네요. 다 15 맞나요? 다 15인가 보네요. 이 도수 분포표는 계급의 크기가 15인 그런 거죠. 그리고 계급값은 각 계급의 중앙에 위치한 값을 계급값이라고 정했어요. 계급값은. 그래서 중요한 게 도수 분포표에는 계급이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도수, 상대 도수,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어느 하나 한 개 이상 뭐 예를 들어 도수, 계급과 도수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계급과 도수와 상대 도수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계급, 도수, 상대 도수, 누적 도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네. 또는 계급, 도수, 상대 도수,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 뭐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계급값은 이거는 뭐 그냥 편리를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계급의 이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면 뭐 6개에서 10개 정도가 좋다. 규칙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계급의 개수를 정하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그리고 계급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편리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의 개수를 정하는 규칙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계급의 개수를 K기라 그러면 요런 식을 가지고 구하는 요건 상용 로그예요. 로그는 요거에 가까운 정수값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n 그리고 얘는 도수, 총도수 요거에는 도수의 합 총도수라고 할 때 예, 요 식으로 스터거스 하여튼 이건 경험적으로 나온 그런 이게 항상 이렇게 해야 되거나 이게 항상 맞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급의 개수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손가락 나와라. 근데 이제 요식을 많이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양 끝값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여기 도수분포표 요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제가 그렸어요. 밑에 도수분포표의 양 끝값 24.5 39.5 54.5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 표시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이게 이제 도수일 수도 있고 상대 도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도수를 많이 쓰죠. 세로축에 표시한 요런 거 막대 그래프 같이 생겼는데 막대 그래프와 주의해야 해서 다르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붙어 있죠? 떨어져 있질 않아요. 여기가 계급 사이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는 없어서 0일 때나 이게 떨어져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높이가 0인 것이 다 있는 거죠. 그걸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그 양적인 자료 가로축에 폭이 의미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건 계급의 크기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양적인 자료에 많이 사용해요. 양적 자료. 그리고 가능한 이제 연속형인 경우에 연속형 자료에 이제 많이 쓰는 연속형 자료가 아니면은 질적차 저기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히스토그램에 요 가운데 있죠, 여기. 를 쫙 연결해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 끝은 자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꺾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이거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말을 붙였어요. 도수분포 다각형. 사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다각형은 아니죠. 요게 그쵸?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의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있는 거로 생각하여 추가하여 그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만든 그래프. 그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면 분포의 모양이 대충 어떤 식으로 됐구나라는 게 좀 눈에 잘 보이죠. 요 히스토그램은 좀 끊어져 보이고, 아이고, 얘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지우고 보면, 히스토그램은 좀 이렇게 자료가 끊어져서 연속적으로 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꺾은 선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보이죠. 그쵸? 좋죠? 네, 이런 걸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줄기와 이끌임, 줄기, 이끌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초등학교 때 했다가 중학교 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줄기와 이끌임, 줄기, 이끌임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자료의 각 값을 큰 자릿수와 작은 자릿수로 구분해서 세로선의 왼쪽에는 큰 자릿수를, 세로선에는 오른쪽에는 작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료가 멀리 뛰게 한 자료예요. 이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20명이네요. 20명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아요. 그랬더니 최대가 190, 그쵸? 그리고 최소가 160이네요. 최소 160, 최소 160, 최대 190. 그래서 160에서 190까지 큰 줄기를, 큰 자리를 뭘로 정했냐면 10단위까지 160, 170, 180, 190 이렇게 그걸 이제 줄기가 되게 했어요. 세로선을 이렇게 쫙 걷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 세로선 오른쪽에다가 뭘 하느냐 자료를 이제 차례대로 써요. 172 순서대로 쓴 거예요. 175 168 순서대로 안 썼어. 왜 얘는 여기다 써요.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지 말고 178 16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지금 이 자료는 크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 순일 필요는 없어요. 잎을 크기 순으로 할 필요는 반드시 크기 순일 필요는 없다. 작은 수부터 가로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냥 가로로 쭉 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전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개. 이쪽 오른쪽에 쓰든지 왼쪽에 쓰든지 여기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2개. 해서 총합이 2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줄기, 잎,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줄기, 잎, 그림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모양이 잘 보여요.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흩어진 모양이 좀 보이죠? 이게 돌려놓고 보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 보면 아래쪽 160쪽으로 좀 이렇게 170 그쪽으로 좀 치우쳤구나라는 게 보이고 분포의 모양을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에는 원래 여기 쪽에 있던 자료의 값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료의 값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자료의 값을 잃는 경우가 있느냐, 위에 거에서. 도수분포표로 자료를 표시했다 그러면 24.5에서 39.5 사이에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두 사람의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자료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진 거예요. 도수분포표를 보면.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이 히스토그램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24.5에서 39.5 사이에 2명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2명의 점수가 각각 몇 점인지는 히스토그램도 모르고 히스토그램도 모르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도 모르죠. 그러니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은 자료의 값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줄기 이 그림은 자료의 값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자료를 놓고 이렇게 분포가 다 보이니까 비교하기가 좀 좋아요. 그런데 단 자료가 많으면 그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기도 안 좋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한 1000개쯤 쓴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 부족하겠죠. 여기에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1000개가 되려면. 그러면 자료의 분포의 모양도 잘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자료가 많을 때는 그리기도 보고 좋지 않고 분포의 모양도 알아보기가 어렵고,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이렇게 적을 때, 아주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적당하다 이거죠. 오케이? 예, 그렇군요.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실습처럼 뭔가 그려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일단 시각화의 설명, 내용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는 다음 차시나 아니면 그 다음 거가 뭐냐면 대표값, 요 대표값을 한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습니다. 끝.